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강승민이라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 저는 도련님으로 불렸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저를 실제로 도련님이라고 부르셨고 그걸 알게 된 친구들에게도 그게 제 별명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집안의 장손이자 3대 독자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 조부모에게 저는 그야말로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는 손주였고 조부모님 집에서 자랐으니 그런 넘치는 사랑을 넘어선 과잉보호 속에 도련님으로 자랐던 겁니다. 저희 집안 형편이 비교적 좋은 편이기도 했으니 저는 정말이지 도련님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치맛바람이라고 해서 자식사랑 유난한 극성 엄마들이 계셨는데 저희 할머니는 극성 엄마들보다 몇 배는 더한 극성 할머니셨어요. 제 도시락은 친구들 사이에서 언제나 화제였는데요. 옛날엔 급식이 아니라 다 도시락을 싸다녔잖아요. 제 도시락은 보통 다른 친구들이 사오는 도시락의 딱 2배였어요. 그만큼 반찬 가짓수가 많았거든요. 한여름에도 밥이랑 국은 따뜻한 걸 먹어야 한다고 늘 커다란 보온 도시락 하나는 기본으로 가져다녔고 그 외에 반찬통을 또 몇 개나 더 가져다녔어요. 그러니 도시락만으로도 이미 저는 유명했는데 저희 할머니의 대단한 손자 사랑이 전교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사건이 있었답니다. 제가 도련님이란 별명을 갖게 된 날이기도 하네요. 그날 할머니는 점심시간에 맞춰 학교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수업이 마치자마자 선생님이 나가시기도 전에 할머니는 교실로 들어오셔서 저를 부르셨죠. 이름이 아닌 도련님으로 말입니다. 우리 도련님 어디 앉아 있는 거야? 할미 왔는데. 할머니 학교엔 어쩐 일이세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일은 무슨, 우리 도련님 이리 와서 이것부터 얼른 먹어. 할머니 이게 뭐예요? 이거 할미가 어렵게 구한 소간이야. 갓 잡은 소간을 구한다고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몰라. 왜, 할머니? 저 이거 또 먹어야 해요? 지난번에도 먹었잖아요. 이건 그때 그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정말 갓 잡은 거란 말이야. 이리 와서 얼른 먹자. 이거 얼른 먹이려고 할미가 여기까지 온 거야. 요즘은 기생충이나 그런 감염 위험이 많이 알려져서 잘 안 먹는 것 같기도 하던데 제가 어렸을 땐 소 간이 빈혈에 좋다고 약처럼 생각하고 먹곤 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빈혈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저희 할머니께서는 구하기 어려운 거라면서 몇 번이나 제게 소간을 먹이셨어요. 생간을 먹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지만 할머니 정성을 모른 척 할 수도 없어서 매번 먹기는 먹었던 건데 학교까지 찾아오셔서 그러니 할머니를 얼른 돌려보내기 위해서라도 냉큼 받아먹을 수밖에 없었죠. 그럼 뭐해요. 저는 이미 전교의 도련님이라고 소문이 다 나버렸고 학교 다니는 내내 그 별명으로 불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3대 독자라는 타이틀에 어울리는 도련님으로 특히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지만 할머니의 그런 사랑은 제게 제한된 것이었고 어머니에게는 야박하리만큼 엄하셨어요. 아들 낳은 며느리로 대접을 해주실 만도 한데 어머니는 늘 할머니에게 혼나는 사람이었거든요. 잘못한 것도 없이 늘 죄인이 되어 할머니에게 혹독한 시집살이를 당하는 어머니가 어린 제 눈에도 안쓰러워 보였어요. 한 번은 제가 그게 너무 속상하고 할머니가 얄미워서 일부러 반찬 투정을 한 적이 있어요. 할머니가 끓여놓은 미역국이란 걸 알고서 일부러 그런 거였죠. 할머니, 미역국이 짜요. 아이고, 우리 도련님 미역국이 짜? 이리네, 짠 거 먹으면 안 되지. 예, 너는 국을 어떻게 끓인 게야? 가서 얼른 다른 국 끓여와라. 할머니, 그 국... 네, 어머니. 제가 얼른 새로 끓여올게요. 이리 주세요. 할머니를 골려주려고 일부러 한 말이었는데 할머니는 그 국을 끓이지도 않은 엄마한테 괜히 야단만 치셨고 제가 뭐라고 하려는 걸 눈치챈 엄마는 황급히 제 말을 막으며 부엌으로 가서 새로 국을 끓이셨어요. 제가 어떻게 해도 불똥이 엄마에게 튄다는 걸 알게 됐고
제가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나니 제가 찾을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더라고요. 아빠는 엄마가 할머니한테 혼날 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보기만 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혼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네가 뭘 안다고 그래. 할머니가 그러시는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시는 거지. 그런 건 어른들 문제고 넌 알 것 없어. 너도 조금만 크면 다 알게 돼.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어린 제 마음에 더 큰 벽이 되었고 엄마에 대한 안타까움은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조부는 물론이고 아버지까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분들이었고 조모와 어머니 사이를 중재하기는커녕 방관하며 골치 아픈 일에 끼고 싶어 하지 않으셨죠. 할머니에게 혼나고 저를 재우며 남몰래 우는 엄마를 제가 위로한 적도 많아요. 그렇게 저희 모자는 애틋한 감정을 갖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80년대 중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제가 어렸던 그 시절에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고수하며 그것이 집안의 질서를 유지하기도 했지만 그중에서도 저희 집은 심각한 편이었어요. 조선시대 같은, 어떤 면에서는 조선시대 이상으로 갑갑한 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조부와 아버지로부터 그런 식의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반발심만 생겼죠. 오히려 가부장적인 가풍에 서점만 알게 되어 저는 누구보다도 가정적인 애처가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거나 부모님, 조부모님 지원 잘 받고 자란 저는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입사 3년 차에 대학 동기 결혼식에서 신부 부케를 받던 아내에게 한눈에 반했답니다. 그렇지만 하필 부케를 받는 친구에게 반해버린 것인지 한탄스럽기만 했죠. 부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당연히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최소 약혼자가 있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뒤풀이 자리에서 얼핏 들어보니 남자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바로 아내에게 말을 걸었어요. 부케를 받길래 곧 결혼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도 없는 게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남자친구가 없다면 내가 당장 되시하려고 이렇게 달려온걸요. 네? 재미있는 분이시네. 제가요? 전 그쪽이 더 재미있는 사람 같아요. 아니, 남자친구도 없으면서 그렇게 자신있게 부케를 받았어요? 부케 받을 친구가 없다고 난처해야 하는데 어떡해요. 그냥 내가 받는다고 했죠 뭐. 아니, 부케를 받고 몇 달 안에 결혼 못하면 어쩌고 하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에이, 그런 이야기는 신경도 안 써요. 그게 뭐라고. 덕분에 이렇게 예쁜 부케도 가져가고 좋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 무척이나 자유분방해 보여서 너무 좋았고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날 이후 제가 줄기차게 아내를 귀찮게 한 덕분에 저는 아내와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고 아내는 알면 알수록 상당히 진취적이고 자유분방한 사람이더라고요. 결혼 전 처갓집에 초대를 받아 갔을 때 저는 아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자랐는지 바로 알 수 있었죠.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그런 분들이었고 처가는 저희 집과는 정반대의 분위기였거든요. 아내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던 거예요. 집안 분위기는 정반대였으나 처가도 환경이 좋았고 아내도 능력 있고 참한 신부감이었으니 저는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할 수 있었답니다. 꿈같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처가에서 하룻밤 보내고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와 함께 행복할 날들만 생각했는데 그날 식사 자리에서부터 앞으로의 날들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지 뭡니까. 밝고 적극적인 성향의 아내는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주도하며 신혼여행 때 있었던 일들을 저희 부모님께 들려드렸어요. 처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으니 아내는 그렇게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결국 엄마가 먼저 아내에게 한 소리를 하신 겁니다. 며느라기, 너한테 내가 이야기를 좀 해야겠구나. 어른들 모시고 식사할 땐 네가 너무 그렇게 나서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해. 아직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조심하면 된다. 네? 네, 그런데요 어머님.
오늘은 저희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사드리는 자리이고 그런 만큼 저희 신혼여행이 어땠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글쎄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른들까지 다 계시는데 밥상머리에서 며느리 목소리만 쩌렁쩌렁 울리는 건 보기 좋지가 않아. 어머니, 저희끼리 식사하는 자리인데 누가 본다고 그러세요? 오호, 거참. 이게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일이야? 당신 제대로 좀 해. 내가 좋게 얘기하는데도 며느라기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사돈댁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치셨나 보네. 어머니, 저는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배웠어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수다 떨고 그러는걸요. 얘가 지금? 너 지금 이 자리에 너희 시아버지까지 계시는데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할 말 다 하는 거 좀 봐. 아무래도 내가 너 가르쳐야 할 게 많은 것 같구나. 화기애애해야 할 식사 자리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아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저희 부모님과 그런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의 불편한 감정들을 저 또한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죠. 조선시대를 방불케 하는 저희 집안 분위기에 아내는 지나치게 진취적이고 튀는 모습으로 비춰졌고 아내는 그런 사고방식을 전혀 이해할 수 없으니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기분을 느꼈을 거예요. 저는 아내에게 저희 부모님을 이해해달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희 부모님께서 아내에게 지나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아내가 자라온 환경을 설명하고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가 언쟁을 벌이게 됐고 결국 아내가 아버지께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일단락됐었어요. 제가 아내에게 부탁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 부탁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내가 저를 봐준 거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여겼을 뿐 제가 아내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무척 컸어요. 이후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더러 발생했고 그때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난감했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럭저럭 잘 버텼는데 결혼한 다음 해 명절을 앞두고 또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이번 설에는 차례를 지내는 대신 가족여행을 갔으면 한다. 어떠냐? 좋죠. 너희들도 연휴에는 쭉 쉴 거 아니냐. 그렇지? 어머님, 아버님, 그럼 연휴 내내 여행을 가자는 말씀이세요? 가까운 곳으로 간다고 해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니? 사실 저희 부모님도 명절 연휴에 여행 다니시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럼 이번 명절엔 어머님, 아버님이랑 여행을 가고 다음 명절에 저희 친정 부모님과 여행 다녀와도 되는 거죠? 예,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명절에 시댁에 안 오고 친정 식구들이랑 여행을 가겠다는 거야? 이번 명절에 여행을 가면 저희 친정에 못 가게 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 얘가 정말 큰일 날 애로구나. 넌 정말 어떻게 된 애가 생각하는 게 그 모양이니? 시댁이랑 친정이랑 같아? 어머니, 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저희들을 길러주신 부모님이신데 시댁, 친정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기로서니 너 같은 며느리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구나. 이게 다 당신 탓이야. 시애미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아무리 세상이 변했기로서니 너 같은 며느리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구나. 이게 다 당신 탓이야. 시애미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네 아버지 하시는 말씀 봐라.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 전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자꾸 며느리와 딸로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전 어머님, 아버님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저희 부모님 딸이기도 해요. 넌 이 집의 시집온 며느리다. 어느 집안에서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에 안 오고 친정 부모랑 여행 가는 걸 허락한다더냐. 그 일로 아내와 엄마는 한참 동안 설전을 벌였고 아버지는 늘 그러시듯 못마땅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시며 뒤로 빠져 계셨어요. 저는 중간에서 어떻게 중재를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죠. 제 마음 가는 대로 아내 편을 들었다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기 때문이에요. 결국 가족여행은 무산됐고 그 일로 아내는 저희 부모님들에게 점수를 더 많이 잃게 됐습니다.
속상하고 걱정도 됐지만 시간이 흐르면 저희 부모님과 아내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아내가 회사에서 해외 연수를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과 아내 사이가 다소 껄끄러운 중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잠시 해외에 나갔다 올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문제는 저희 부모님께서 허락을 해주실지 걱정이 됐던 건데 의외로 아버지께서 쉽게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무렵 아버지 친구분들 모임에서 한 분이 아내가 다니는 회사가 그렇게 대단한 회사더라 하시며 잘난 며느리 본 것을 부럽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후로 아버지가 며느리 자랑에 맛을 들인 것 같았어요. 또 아내가 나름대로 아버지 엄마에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봐 주시는 것 같기도 했죠. 아내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을 무척이나 기뻐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외 연수도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후로 엄마가 아내에게 더욱 나를 세우시게 됐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저는 엄마가 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아내에게 그러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가 직접 나서셔서 일이 더 커질 것 같으니 엄마가 먼저 나서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내를 좋게 보고 인정해주기 시작했는데 어머니는 오히려 아내를 더 곱게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버지마저 아내에게 관대해지시고 어머니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니 같은 여자로 아내를 질투하게 된 것 같았어요. 게다가 늘 엄마 편이었던 귀한 아들인 저마저 아내 편을 들고 나서니 엄마의 그런 질투는 더욱 심해졌어요. 그러니 저는 그즈음에는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엄청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아버지 생신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고 마침 아버지 생신이 휴일이라 아내가 아버지 생신상을 직접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노력하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을 저희 집에 모셔 아버지 생신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어이구, 세상에 똑똑하고 잘 나가는 며느리한테 이런 생일상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수고가 많았다. 고맙다, 아가야. 아니에요, 아버님. 모처럼 생신이 휴일이길래 엄두를 내본 건데 제가 서둘러서 맛이 어떨지는 몰라요. 너무 기대 마세요. 맛이 뭐가 중요해? 네가 이렇게 마음을 쓰고 정성을 썼다는 게 중요하지. 그럼 어디 한번 맛을 볼까? 네, 아버지, 얼른 앉으세요. 엄마도 이리 오세요. 아니, 이거 제법 맛이 나는구나. 아니다. 아주 훌륭해. 네 어머니보다 훨씬 낫다. 아버님도 참 비행기 너무 태우시면 저 멀미해요. 제가 어떻게 어머님 솜씨를 따라가겠어요? 아주 대단한 칭찬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래. 똑똑하고 머리 좋은 여자가 살림도 잘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구나. 평생 살림만 한 네 어머니보다 훨씬 낫다. 아, 진짜 그렇구나. 응. 당신이 먹어봐도 그렇지. 뭐 제법 비슷하게 맛을 내긴 했구나. 수고 많았다. 아버지가 아내 칭찬을 하시면서 자꾸 엄마를 깎아내리는 말을 해서 저와 아내는 엄마 눈치를 살피느라 살얼음을 밟는 듯 조마조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신다고 자리를 비우시자마자 엄마가 기다렸다는 듯이 아내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예, 넌 네 아버지가 요즘 오냐 한다 싶으니 아주 작정을 한 거냐? 네가 이러면 내가 뭐가 되니? 어머니, 그게 전 그냥 잘해보고 싶어서. 그게 정도라는 게 있는 거다. 평소 네 아버지 생신날 내가 차리는 상을 봤으면 거기 맞춰서 비슷하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네, 어머니. 조심할게요. 너 지금 한숨 쉬었니? 너 정말 재미있는 애로구나. 엄마, 이 사람이 그런 뜻으로 그런 게 아니라요. 넌 좀 가만히 있어. 분위기가 극으로 치닫기 직전에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바람에 한풀 꺾이긴 했지만 결국 아낸 그날 급체해서 먹은 걸 다 토하고 며칠씩이나 병원에 다니며 고생을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너무 불편하고 미안했죠. 엄마와 아내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는데
게다가 거기에 아이 문제까지 겹친 거예요. 아내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일을 좀 더 하고 싶어 해서 아이 갖는 걸 미루고 싶었는데 엄마는 손귀한 집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펄쩍 뛰셨죠. 아버지가 알면 난리 날 거라고 하도 압박을 하셔서 저희 부부는 상의 후 어쩔 수 없이 아이 가지는 걸 미루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가질 때부터 임신 스트레스를 받았고 아이를 가진 후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받은 때문인지 아내는 첫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어요. 이후로도 2번이나 더 자연 유산을 하고 아내는 몸과 마음 모두 극도로 약해졌습니다. 3번째 유산 이후 아내는 눈에 띄게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엄만 그런 아내에게 위로가 아닌 더 큰 압박을 했던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쩌다가 또 이게 대체 몇 번째니? 어떻게 생긴 아이인데 그걸 또 놓쳐? 대체 뭐가 문제야? 병원에서는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엄마도 다 들으셨잖아요. 그러니 그게 더 큰 문제 아니냐?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면 될 텐데 아무 문제도 없이 자꾸 유산이라니. 이게 습관성 유산이라는 거 아니야? 엄마,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은 거래요. 우선은 안정을 취하고 푹 쉬게 해주는 게. 뭐 대단한 일 했다고? 무슨 벼슬 했어? 내가 이 마당에 며느리 눈치까지 봐야겠니? 죄송합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너, 네가 원하던 아이가 아니라고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한 거 아니냐? 늦도록 일하고 무리하고 그랬던 거 아니냔 말이다. 엄마, 이 사람이 그랬을 리가 있어요. 얼마나 조심했는데요. 그건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네가 알긴 뭘 알아. 넌 네 마누라랑 엄마랑 얘기할 땐 가만히 좀 있을 수 없어? 내 처는 말할 줄 모른다더냐? 어머니, 저도 아이를 원했고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아휴, 회사에서 잘 나가면 뭐래. 애도 하나 제대로 못 낳는데 이래서야 원. 엄마는 그렇게 제가 들어도 심장이 움찔할 정도로 아픈 말들로 아내에게 상처를 줬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내는 제게 눈물을 보이며 자책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뭔가 부족한 것 같다고, 어디가 모자란 것 같다고,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고 밝은 사람이었던 아내가 자신감을 잃고 한없이 가라앉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신감이 바닥에 떨어진 아내와 달리 엄마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결국 아내는 휴직을 하고 몸을 추스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렵게 4번째 임신을 했습니다. 아내의 임신으로 엄마도 좀 누그러지신 것 같았지만 엄마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아내 스스로 극도로 조심하며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아내의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했죠. 9달이 어찌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임신 기간 동안 숨 쉬는 것조차 조심하는 사람 같았어요. 이러다 아내의 밝은 모습을 영영 보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됐고 얼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만을 기다렸죠. 예정일을 코앞에 두고서는 매일매일 아내의 무사 출산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아내가 진통이 와 병원에 갔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해 아내의 분만실을 물어보고 안내를 받고 있었는데 의료진이 황급히 저를 찾더라고요. 상기된 얼굴의 의사는 평정심을 잃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남편분이 얼른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남편분이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벌벌 떨면서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의사는 꽤 젊은 의사였는데 몹시 당황한 듯한 그 모습이 저를 불안하게 했어요. 이 젊은 의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아내의 상태가 위급한 어떤 상황에 놓인 건 아닌지 아내와 아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머릿속이 하얘지고 저 역시 온몸이 떨리는 것 같았어요. 의사는 저를 데리고 아내가 있는 분만실로 갔고 제가 들어가니 간호사가 누워있는 만삭의 아내가 입고 있는 수술 가운을 젖혔는데 너무 놀라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얼마나 끔찍하고 기괴했는지 어린 간호사 중에는 졸도하며 쓰러지는 사람도 생겼어요.
저 또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대체 뭘 본 거냐고요? 아내의 수술 가운을 젖히니 아내 몸에 붙어있는 온갖 해괴한 동물뼈들이 드러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을 어디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내는 그 해괴하고 섬뜩한 것들을 한두 개도 아니고 온몸 여기저기 테이프로 휘어감듯이 잔뜩 붙이고 있었어요. 여전히 정신이 아득했지만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아내를 수술실로 들여보내야 했으니 그것들을 떼어내려고 했는데 아내는 진통이와 괴로워하는 중에도 그것들을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는 거예요. 아내는 정말이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고 제가 아는 아내가 아니었어요. 결국 실신하다시피 한 아내의 몸에서 제가 억지로 그것들을 떼어낸 후에야 비로소 아내는 수술실로 옮겨질 수 있었고 저는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아내는 아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 또한 아내의 마음의 병이 깊어가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던 거죠. 아내는 제가 보아온 세상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밝고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한편으론 어떤 극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이 곱게 자란 사람이기도 했어요. 충분히 여유로운 환경에서 사랑 듬뿍 받으며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자란 사람이 저희 집에 시집와서 겪은 압박은 쉽지 않은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특히 엄마와의 갈등이 심해진 것은 아내의 마음의 병을 더 깊어지게 했을 거예요. 그런저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한 중에 다행히 아내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기쁨보다는 아내에 대한 걱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아내가 회복되기를 기다려 조심스레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물어봐야 했죠. 아내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저를 보고 다그치듯 물었어요. 아들이지. 그렇지. 내가 꿈꾼 거 아니지? 분명 아들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 내가 낳은 아들을 본 것 같기도 해. 꿈 아니지? 그래, 꿈 아니야. 아주 건강한 아들이야. 정말 수고 많았어. 아이도 자기도 둘 다 건강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자기야, 병원에 올 때 자기 몸에 붙여온 것들 말이야. 대체 그게 다 뭐야? 그래, 맞아. 그것들은 다 어디 간 거야? 나 그것들을 다 떼어내고 수술실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 안 돼. 큰일 난다고. 대체 그것들이 뭔데 그래? 큰일이 난다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 그게 있어야 해. 그게 나와 내 아이를 지켜준단 말이야. 내 아이, 내 아들. 진정해 자기야. 진정해 제발. 그것들 없이도 당신이랑 우리 아들 모두 무사해. 내 얼굴을 좀 봐. 진정해. 우린 다 괜찮아. 정말이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내 아들 아무 일 없는 거지? 아내가 너무 흥분을 하는 바람에 저는 이야기를 더 이어가지도 못하고 아내를 달래고 진정시키느라 진땀을 흘렸어요. 제가 그 동물 뼈들을 이상한 물건 취급하듯이 말한 탓인지 아내는 더욱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아내는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그 물건들이 아내와 저희 아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모습이 정말이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저의 걱정과 불안도 극으로 치달아 저도 제정신을 붙들고 있기가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당장 알아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까스로 버텼지만 지금 생각해도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대체 그게 뭔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나한테 다 얘기해봐. 나는 자기 편이야. 자기도 내 몸에서 그걸 떼어내려고 했었잖아. 자기도 똑같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모른다고. 아무도 몰라. 아니야. 그걸 떼어내지 않으면 자기가 수술실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말해봐. 그게 뭔데 그렇게 몸에 붙이고 있으려고 했던 거야? 그게 있어야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했어. 건강한 아들을 낳으려면 한시도 떼어놓으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야. 아니, 대체 그런 소리를...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랬다는 거야? 그분 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그분 덕에 내가 임신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그분 말은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야. 그분이라니? 그분이 누구야?
그렇게 고마운 분이라면 나도 꼭 알아야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야? 아내가 그토록 굳게 믿고 있는 그분이란 사람은 다름 아닌 무속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할 말을 잃고 말았죠. 제 아내 같은 사람이 무속인의 말을 맹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아내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그런 곳까지 찾아간 것인지 그 생각을 하니 제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그 무속인을 만나 부적도 쓰고 굿도 하고 안 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4번째 임신을 했으니 그 모든 게 그 무속인 덕분이라고 믿게 됐던 모양이에요. 임신은 했으나 이미 3번의 유산이 있었으니 불안했던 아내는 임신 후 더욱 열심히 그 무속인을 찾아다니며 아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 노력이란 것이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었고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아내가 그런 것들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랐다는 걸 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 무속인은 아내에겐 신과 같은 존재, 아니 신을 능가하는 초월적이고도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고 그 사람이 동물의 뼈를 품고 있으면 건강한 아들을 낳는다고 한 말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속설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병원에서 아들이란 이야기를 듣고 뛸 듯이 기뻐했던 저와 달리 아는 그때까지도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초음파가 잘못된 걸지도 모른다며 끝까지 불안해했고 모든 게 안정적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조심하는 바람에 저조차 아내에게 가까이 가는 걸 꺼려했어요. 마지막엔 거의 각방을 쓰다시피 하고 손도 못 대게 했는데 몸에 그런 흉측한 것들을 지니고 있느라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까지도 불안에 떨며 그것들을 놓지 못할 정도로 제 아내는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피폐해진 상태였던 겁니다. 아무리 절박한 심정이었다 하더라도 아내가 그런 것에 심취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자기야,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누가 소개를 해준 거야? 자기 주변에 그럴 사람이 있었어? 아니야, 내가 찾아보고 알아봐서 찾아간 거야. 자기야, 그런데 어머님께는 절대로 비밀로 해줘. 어? 엄마한테? 갑자기 엄마는 왜? 뭘 비밀로 해달라는 거야? 내가 그분 도움을 받았다는 거 말이야. 내가 나 혼자 힘으로 내 아들을 지켜낸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줘. 자기만 알고 있으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자기야, 왜 그래? 엄마가 자기한테 뭐라고 또 했어? 내가 부족해서 그렇잖아. 내가 애도 하나 제대로 못 낳는 바람에 집안 분위기도 엉망이 되고 결국은 아니야. 하여간 어머님께는 내가 잘해서 내 아들을 지킨 걸로 해줘. 부탁해. 자기야, 그게 사실이야. 자기가 우리 아들을 잘 지켜내준 덕분에 이렇게 건강한 아들을 얻게 된 거야. 아니야. 나 혼자선 절대 그렇게 못했을 거야. 다 그분이 해주신 거야. 그렇지만 어머님께만큼은 내가 한 걸로 해줘. 아내와 이야기를 할수록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내가 엄마와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긴 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 아내와 엄마 사이에선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제 머리는 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심각해진 데 엄마와의 갈등이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건 확실한데 제가 아는 한 두 사람이 크게 부딪힌 일이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 엄마가 아이 문제를 파고들며 아내에게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한 것 같았어요. 아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에 답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아내에게 아내가 모자라 애도 하나 제대로 낳지 못하는 바람에 집안꼴이 말이 아니게 되고 아버지 또한 아내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며 결국 저희 부부 사이도 망가질 거라고 겁을 주며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강한 압박을 함과 동시에 아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도록 세뇌를 시킨 거죠. 번번이 유산하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아내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병들었던 상태였는데 엄마가 아내를 더욱 극한 상황으로 내몰았던 거예요. 결국 아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속인들까지 찾아다녔고 그곳에 발을 들이며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일의 전말을 알고 나니 저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던 사람이 저란 사람을 만나 저희 집안에 들어오는 바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게 된 것만 같아 그 미안함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득했어요. 우선 저는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아내가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고 믿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엄마한텐 절대 다른 이야기 안 할 테니까 걱정 마. 자기는 우선 자기 몸 추스를 생각만 하자. 알았어, 고마워. 어머님께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참, 어머님 아버님도 우리 아들 보셨어? 좋아하시지? 그럼 엄청 좋아하셨어. 장인어른 장모님도 다녀가셨는데 아직 자기가 회복이 안 된 상황이라 못 보고 가신다고 아쉬워하셨어. 얼른 회복해서 부모님도 만나 뵈어야지. 엄마 보고 싶다.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장모님 모시고 올까? 장모님이라면 잠깐 보고 가셔도 될 거야. 내가 간호사한테 살짝 물어볼게. 아니야, 그러지 마. 나중에 낮에 엄마가 다시 오시면 그때 보면 되지 뭐. 고마워. 고맙긴 당연한걸. 자기는 나 대신 우리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그 고생을 하고 또 출산까지도 자기 혼자 했잖아. 나는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앞으로는 내가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나만 믿어. 다 해줄 거야? 수유도 해줄 수 있어? 아, 그거 딱 하나. 그거 하나 빼고는 다 해줄게. 정말이야. 앞으로는 절대 자기 혼자 있게 하지 않을 거야. 그래, 말만 들어도 고맙네. 고마워. 저는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 정서적, 감정적 지지를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감정에 공감하며 아내 곁에는 항상 제가 있을 거라는 걸 알려주려고 했고, 그 덕분인지 아내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고 때로는 농담도 하면서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유산으로 인한 상처, 트라우마, 임신과 출산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 거기에 심호인 제 엄마의 가스라이팅으로 아내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으니 그런 아내를 도울 수 있는 건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저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했어요. 아내에게는 감정적 지지 못지않게 신뢰와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도 항상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또 항상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며 들어주고 아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했죠. 아내가 소소한 성취를 느낄 수 있는 작은 목표를 함께 세우고 응원하는 동시에 아내의 건강도 챙기기 위해 함께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기도 했고, 아내가 좋아하던 취미에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줬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주 해주려고 더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아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을 한순간도 만들지 않겠다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일상에서 아내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그것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 전문적인 치료들도 병행했습니다.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왜곡된 아내의 자기 인식을 바로잡는 데는 인지행동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뒤죽박죽 되어 있는 아내의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원래대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바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인지행동 치료를 받으면서 추천받은 EMDR이라고 해서 안구운동 둔감화 및 재처리 요법이라는 것도 받았는데요. 외상 경험을 재구성해서 심리적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 치료는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상처는 물론 유산으로 인한 트라우마에도 유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약물 치료는 되도록 안 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아내의 경우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 일상적인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가 심각한 정도는 아니어서 따로 처방을 받진 않았어요. 무엇보다 심신 안정이 중요하다고 해서 명상이나 요가 같은 프로그램도 많이 추천을 받았는데요. 저는 공기 좋은 한적한 곳으로 이사를 하고 그곳에서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재택근무를 신청해서 집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재택근무를 시작한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후로 아내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거든요.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도 큰 도움이 되어주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저희 부부가 아이를 온전히 돌보기 힘든 상황이니 장모님께서 맡아주시면서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 아내가 아들과 보내는 시간을 충분히 만들어주세요. 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아내가 예전에 자기 모습을 찾는 것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아내가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보며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남아있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바로 제 엄마와의 관계였어요. 보통 트라우마와 같은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전체가 상담에 참여해 상호작용의 패턴을 개선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가족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아내의 경우는 더욱 그러했던 거죠. 엄마를 아내의 치료에 참여시키기 위해 저는 엄마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치료를 시작하던 때만 해도 엄마는 그리 내켜하시지 않았지만 아내의 건강을 위한 일이라고 제가 강하게 말씀드려 참여하시도록 한 거였어요. 그러니 치료 첫날은 엄마가 제대로 상담에 참여하지 않으시고 겉도는 이야기와 회피하는 이야기만 하셔서 과연 이게 도움이 될 것인지 오히려 상황을 더 나빠지게 만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가족 치료의 회차가 2번, 3번쯤 쌓이니 엄마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속마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이 벌써 3번째 시간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선 주로 가부장적인 시댁 분위기가 가족 구성원 각자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아내분의 유산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어머니께서는 며느님의 유산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으세요? 아니, 지금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나 뭐 별로 심하게 말한 것도 없어요. 네, 어머니 물론이에요. 어머님 탓을 하려는 게 아니라 모두의 마음을 들여보려고 하는 건데 어머님께 제일 먼저 여쭤본 것뿐이에요. 그럼 며느님이 먼저 말씀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유산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니 모든 게 다 제 잘못인 것만 같았어요. 제가 뭔가 부족해서 아니면 뭘 잘못해서 자꾸 제 아이를 지키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 상태에서 아이 하나 제대로 못 낳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그런 말을 한 건 너한테 상처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네가 더 강하고 독한 마음을 먹길 바라는 뜻에서 그런 거야. 그러셨군요. 어머님께서는 며느님이 더 강해져서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길 바라셨던 거군요. 그런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머님도 며느님이셨던 시절이 있으셨고 시어머님께서 하신 별것 아닌 말씀에 상처를 받으셨던 적은 없으셨는지 말이에요. 나는 시집살이를 정말 혹독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에 비하면 얘는 시집살이를 한 것도 아니지 뭘. 어머님께서 시집살이를 아주 호되게 하셨던 모양이네요. 어머님의 시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말도 말아요. 우리 어머님은 사사건건 내 탓을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셨고 말씀도 얼마나 날카롭고 매섭게 하시는지 저를 깎아내리고 깔아뭉개시면서 엄마는 상담 선생님이 엄마의 시집살이를 떠올리게 하는 과정에서 심한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힘들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니 울컥하셨을 테고 또 할머니가 엄마에게 하셨던 모욕적인 말들을 떠올리시며 엄마가 그토록 싫어하고 힘들어했던 할머니의 모습을 엄마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엄마가 확실히 달라진 태도로 마음을 많이 여셨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하셨거든요. 아내를 질투하는 마음과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으로 비뚤어져 있던 엄마 자신의 모습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엄마는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아시다시피 저희 엄마에 대한 연민이 깊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이런 상태로까지 내몰았던 엄마를 용서하기가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엄마가 아내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시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아내의 마음도
또 제 마음도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해요. 정말 감사하게도 아내는 예전의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아내가 많이 웃는답니다. 제 아내 웃음소리가 정말 어린애처럼 맑고 밝거든요. 아내가 웃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누구나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특별한 웃음소리를 갖고 있는 아내였는데 요즘 아내가 예전에 그런 웃음소리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행복해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니 아내가 아들을 데려와 직접 육아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가에서 아들을 데려왔는데 아내가 육아에 서투니 여전히 장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죠. 장인어른 장모님과 있는 상황에서 아내가 가장 편안해하고 또 예전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저도 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좋아요. 그리고 얼마 전엔 저희 부모님을 저희 집에 초대하기도 했답니다. 예, 이거 네가 좋아한다고 했던 그 차가 맞니? 내가 기억을 잘한 건지 모르겠어. 어머니, 맞아요. 이 차 종류가 진짜 많은데 그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이걸 다 기억해 주셨네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거 하나쯤 기억하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네가 취향이 워낙 좋으니 네가 좋다고 하는 건 나도 더 찾아보고 싶더라. 이 차도 아주 좋더구나. 그렇죠, 어머니. 저도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걸 좀 더 알아가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여기 있잖니. 우리 손주. 아이고, 그새 또 많이 컸구나, 세상에. 아주 하루가 다르게 크는 것 같아요. 아침에 안아보고 저녁에 안아보면 또 다르게 느껴지기도 한다니까요. 한창 클 때지. 먹는 건 잘 먹나 보구나.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말도 마라. 너희들이 보내주는 동영상 그걸 하루 종일 틀어놓고 본다니까. 참 세상 좋아졌지. 이런 걸 다 기록으로 남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렇죠, 아버지. 그거 다 이 사람이 촬영하고 편집도 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아유, 아직 뭐 편집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왕 동영상으로 찍은 거 좀 더 예쁘게 남기고 싶어서 편집 프로그램을 좀 만져보고 있어요. 아직 걸음마 단계예요. 똑똑한 우리 며느리가 뭘 한들 얼마나 잘할 텐데. 앞으로 보내주는 영상들이 더 기대가 되는구나. 그래? 그렇지. 어쩐지 뭔가 좀 다르다 했어. 내 친구들도 자식들이 보내주는 손주 영상들 엄청 보여주는데 우리 며느리가 보내주는 영상만한 게 없더라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아내는 그렇게 새로운 일에 흥미를 갖기도 하면서 점차 원래 아내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저희 아버지 엄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제가 실감한 게 슬슬 제 아들에게 과잉 보호와 집착을 보이려는 조짐을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답니다.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아내와 제 아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를 어엿한 가장으로 많이 인정하시는 것 같고 덕분에 제 말이 조금 더 영향력을 갖게 되기도 했거든요. 저는 제 아들을 저 같은 도련님으로 키우고 싶진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답니다. 아직까지는 아내를 돕는 과정에 지쳤다거나 고립감을 느끼고 있진 않지만 저 스스로의 감정과 건강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때때로 저만의 시간을 가지며 여유를 갖고 스스로 충전할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닌데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먼저 알아봐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두 분께서 와 계시는 동안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외출도 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아내의 회복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한데 제가 먼저 지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듬직한 가장으로서 제 아내와 제 아들, 제 가정을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엽기적일 정도로 끔찍했던 그 일들을 겪었고 지금도 저희 가족은 모두 회복하는 중에 있지만 오히려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가족처럼 극한 상황을 겪지 않으시더라도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평안히 함께 하시길 바라며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